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평온함이 과연 진짜일까요? 매일 아침 뉴스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 궤도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을 것이라며 우리를 안심시키죠. 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자문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달걀 한 판을 집을 때,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 문자를 확인할 때 정말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기괴한 정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화려한 통계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잔인한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 합니다. 20분 뒤 여러분은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시작해 봅시다. 학교 성적으로 경제를 이해해 볼까요? 평소에 공부를 아주 잘해서 항상 90점을 맞던 우등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더니 성적이 40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런데 다음 시험에서 50점을 맞았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무려 25%나 성적이 폭등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을 보고 와, 우리 아들 성적이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했구나 라며 잔치를 벌이시겠습니까? 아니면 90점 맞던 녀석이 50점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라며 한숨을 내쉬겠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말하는 2% 성장이라는 게 딱 이 꼴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퍼센트도 차이 안 되는 사실상 바닥 중에 바닥을 쳤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기저효과라고 부르죠. 작년에 워낙 처참했기 때문에 조금만 숨통이 트여도 전년 대비 숫자가 커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몇 배는 더 큰 선진국 미국조차 2%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따라가야 할 길이 먼 한국이 이 숫자를 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80점을 받던 아이가 50점을 받았다가 65점으로 올라가는 걸 두고 시험 너무 잘 봤다 라고 말하는 꼴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숫자마저도 반도체라는 특정 분야의 착시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근간인 내수 경제는 지금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서류상의 자산이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코인이나 주식 거품으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나라는 우리 주변의 회사들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일터에서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인 파산 건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2013년 이후 이런 수치는 단 한 번도 이제 없었습니다. 2021년에 900건대였던 파산 기업이 이제는 2,200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일터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계가 통째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내수 부진입니다. 그리고 이 내수 부진의 뒤에는 물가와 부채라는 두 마리 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달 가용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만 원짜리 물건 100개를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물가가 10% 오르면 90개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비소비 지출, 즉 대출 이자가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빚 갚느라 바쁜데 90개는커녕 70개, 60개도 사기 버거워지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허리 40대입니다. 40대는 인생에서 소득이 가장 정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집을 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차를 바꾸며 소비를 주도하는 핵심 엔진이죠. 그런데 이 40대 취업자가 무려 41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핵심 산업 현장에서 40대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건 경제의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선고와 같습니다. 실제로 40대 가구의 소비 지출 증가율은 1.4%에 불과합니다. 물가가 2.4% 오르는데 소비가 1.4% 늘었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소비, 즉 삶의 규모를 억지로 줄이고 있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가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낮다던데 견딜만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정부 발표를 보면 물가는 2.4% 정도로 안정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를 믿으십니까? 최근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서울이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체감 지출이 가장 높은 도시, 다시 말해 체감 물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 통계로는 물가가 낮다는데 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세계 최고일까요? 이유는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나라 물가 통계에는 자가 주거비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오르고 대출 이자가 천정부지로 솟구쳐도 정부 물가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 상승은 실물 가치 상승이 아니라고 국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전세와 월세 통계입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전세 대란이라며 난리가 나는데 물가 통계에 반영된 전세 상승률은 고작 0.6%, 월세는 1.1%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전세가가 폭등하는데 통계상으로는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게 잡히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통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원의 통계로는 집값이 올라간다고 부추기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통계에서는 전셋값이 안 올랐으니 금리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모순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통계의 왜곡은 역사적으로 항상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1970년대 2차 오일 쇼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미국도 지금의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자 정부는 물가 지표를 개편해서 마치 물가가 안 오르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렸죠.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억눌렸던 물가가 폭발하며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죠.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이 바로 전설적인 연준 의장 폴 볼커입니다. 그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며 금리를 2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볼커는 분노한 시민들의 살해, 협박 때문에 권총을 품에 넣고 다녀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독한 처방이 있었기에 미국은 2차 오일 쇼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왕고래에서 석유가 난다는 희망 고문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억지로 물가 통계를 낮게 잡고 금리를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이 치솟고 수입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지옥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내년 경영의 가장 큰 리스크로 내수 부진과 회복 지연을 꼽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금리 인하는 자꾸만 늦어지는 불확실성의 시대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정치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진짜 걱정은 규제가 아니라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내수 부진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환자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날카로운 칼에 찔려 과다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처를 꿰매고 지혈을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방식은 환자에게 수술 대신 강력한 마취제를 계속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취제의 이름이 바로 대출과 자산 거품입니다. 빚을 더 내서 집값을 떠받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 아직은 괜찮다며 통증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취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마취 기운이 도는 동안에는 아픔을 못 느끼겠지만 그 사이 상처는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취가 풀리는 순간 환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고통을 마주하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취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출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산 거품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산 거품으로 억지로 숨만 붙여놓은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만 그 심리는 결국 차가운 데이터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2%라는 숫자 노름에 속아 오늘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할 내일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거대한 붕괴에 일 것입니다. 대출이라는 마취제에 취해 잠들지 마십시오. 내 지갑 속의 돈이 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마취제에 의존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취에서 깨어나 썩어버린 상처를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폴볼커 시대처럼 고통스럽고 비참할지라도 그것만이 우리가 이 대붕괴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결코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거품이 꺼지고 진정한 자산의 가치가 재편되는 순간
준비된 자만이 그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거대한 경제적 폭풍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취에 취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감내하고 생존의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붕괴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세포 하나하나가 괴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대의 몰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가 41개월째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이건 그냥 일자리가 몇 개 없어졌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45세라는 나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45세는 한 인간의 소득이 생애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만큼 가장 많이 써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주택을 구입하고 자녀의 사교육비를 감당하며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덩치 큰 소비를 통해 내수 시장을 굴리는 주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40대 가구의 소비 지출 증가율이 1.4%인데 물가는 2.4%가 올랐다는 건 사실상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모든 문을 걸어 잠갔다는 뜻입니다. 엔진이 멈춰버린 자동차가 관성으로 조금 더 굴러간다고 해서 그걸 주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그 꼴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숫자의 배신입니다. 정부는 물가가 퍼센트대로 안정되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왜 세계 1위일까요? 그건 통계가 현실을 교묘하게 비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자가 주거비, 즉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지불하는 기회비용이나 실제 주거 관련 비용을 쏙 빼놓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대출 이자가 삶을 짓눌러도 물가 통계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전세와 월세 통계는 더 가관입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전세 대란이라며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물가에 반영되는 전세 상승률은 고작 0.6%, 월세는 1.1%에 불과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2.4%인데 전세가 0.6% 올랐다면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전세값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런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유령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2차 오일 쇼크 당시의 미국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미국 정부도 지금 우리처럼 물가 지표를 개편해서 물가가 많이 안 오르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는 핑계로 금리를 내렸죠. 결과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억눌렸던 물가가 용암처럼 분출했고 결국 폴 볼커라는 인물이 나타나 금리를 살인적인 수준으로 올린 뒤에야 가까스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도 아닙니다.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비기축 통화국인 대한민국이 가짜 물가 통계에 속아 금리 정책을 실기하면 환율이 요동치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법인 파산이 역대 최고치인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1년에 900건대였던 파산이 불과 2년 만에 2배 넘게 폭증했다는 건 한계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성장률이 2%대로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올해가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저효과일 뿐인데 마치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80점을 맞던 아이가 50점을 맞았다가 65점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공부 잘한다 라고 칭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 모든 위기를 대출과 자산 거품이라는 마취제로 덮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칼에 맞은 환자에게 수술 대신 마취제만 계속 놓고 있는 꼴이죠. 마취제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사이 환자의 상처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고 그 빚의 대부분은 생산적인 곳이 아닌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출을 줄이겠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취가 끝나는 순간, 즉
더 이상 빚을 낼 수밖에 없거나 금리를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통증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은 더 험난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내수 부진과 인플레이션 심화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으며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정치적 규제나 정책의 불확실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물건을 사줄 소비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산 거품으로 억지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숫자가 말하는 거짓 뒤에 숨은 잔인한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취제에 취해 현실을 부정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올 대붕괴에 대비할 것인지 말입니다. 경제적 생존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통계의 함정을 이해하고 부채의 무서움을 깨달으며 자산의 거품이 걷히는 순간을 대비하는 자만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주되는 음악 소리에 취해 파티를 계속하겠지만 깨어있는 당신은 구명조끼를 챙기고 탈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취가 풀리는 그날,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